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저번 주에 강의가 안 올라갔죠? 저번 주에 제가 좀 다른 영상들로 너무 바쁘고 이래저래 무슨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 켰고 한 주 쉬고 오늘 이제 중세의 경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의 경제 하면은 고려죠. 중세의 경제. 바로 이제 고려의 경제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중세로 넘어가면 사실 좀 경제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냐면 고대의 경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외울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고려에는 이제 경제 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으면서 좀 관직에 따라 주는 토지도 되게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전시가 제도부터 해가지고 전시가와 또 수많은 다른 토지들, 여러 가지 토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고려의 경제 부분을 공부할 때 참 많이 애를 쓰는데요. 사실 한번 마음 먹고 좀 열심히 암기를 한번 하면 그렇게 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사실 모든 과목은 이해를 하고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결국에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고려의 경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세의 경제는 일단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는 어쨌든 농업이에요. 농업 중심. 여전히 조선시대까지 계속 농업 중심이죠. 농업을 중심으로 기본, 농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농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아, 이거 펜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안 나오지? 수업이 오랜만이라 지금 이 펜이 잉크가 좀 잠겼어요. 농업 중심이다. 농업 중심. 자, 그래서 농업 중심인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농사를 질 수 있도록 뭔가 백성들한테 뭔가 중농 정책을 해요.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황무지를 개간하면은 세금을 감면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좀 세금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 농사일로 바쁠 때는 자벽에 예를 들어 요역의 의무가 있었잖아요. 막 국가에서 필요하면은 이렇게 성을 쌓으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전쟁 시에는 무조건 불려가야 되겠지만 막 수시로 일시키는 그런 거를 조금 금지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농 정책에는 개간장려, 황무지, 완전 황폐해진 황무지를 개간하는 거를 국가에서 장려를 했어요. 그리고 농번기, 자벽, 금지. 농사일로 바쁠 때는 국가에서 각종 자벽으로 동원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런 중농 정책을 펼쳤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이 살기 힘드니까 농민 생활을 좀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이 다가오지만 민심 안정.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국민들의 경제 생활이 어떻게 나아질까?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때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뭔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재해 시에는 아니 자연재해 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못 졌는데 갑자기 세금을 내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재해 시에는 세금을 줄여줬다. 재해 시에는 세금을 감면해주기도 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는 뭐 의창제라고 그래가지고 구유를 위한 춘대추납 그런 제도도 있었고 고리대, 이 귀족들의 고리대의 이자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고리대 이자 제한은 어떤 부분이냐면 요거는 그냥 암기하셔도 되고 외우셔도 그냥 이해만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자가 원금보다 늘어났을 경우에는 받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건 안 적어도 되겠지? 이자가 원금을 넘으면 안 된다. 너무 이자를 많이 책정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거고 한 개 더 의창제 하나 더 적어 놓을게요. 의창제. 글씨가 안 보이지? 자, 의창제는 고구려 때 진대법하고 똑같은 게 이어진 거예요. 고려 때까지. 의창제. 춘대추납. 뭔가 이렇게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구유를 위한 제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구휼 이렇게 좀 국가에서 적은 세금으로 적은 이자로 이렇게 곡식을 꿔줬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흐름을 파악하는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칠판한 위치를 좀 이렇게 바꿔볼게. 내가 이쪽부터 좀 끝에부터 필기를 해야겠다. 자리가 모자랐다.
자, 그 다음에 상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상업 중심은 당연히 아니고 그 전보다는 조금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상업은 일단 개경에 시전을 설치합니다. 개경의 대표적인 시장을 설치를 하고, 뭔가 구경점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약간 전매를 하기도 하고 구경점포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경시설을 설치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자, 경시선은 뭐냐면 이런 상거래를 감시하는, 뭔가 이렇게 상거래에 관련된 상거래를 감시하는 경시설을 설치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려 때로 넘어오면은, 그전에는 물물거래, 뭐 이렇게 삼배라던가 곡식으로 이렇게 거래를 했다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가지고 화폐를 좀 유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금속화폐를 유통하려고 노력을 해. 사실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무슨 건원중보라던가 해동통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활구, 은병 이런 것들을 이제 유통하려고 하는데, 약간 귀족들이 재산 축적용으로밖에 못했지만 어쨌든 유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굴이나 은 등으로 만든 화폐를 유통하려고 노력했다. 자, 그 다음에 수공업을 봅시다. 자, 수공업은 뭔가 손으로 이렇게 가내 수공업, 뭔가 이렇게 뚜닥뚜닥 만드는 것이죠. 자,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관청에서 수공업을 했어요. 이렇게 국가에서 관청에서 되게 이거 잘 만드는 장인, 신발을 잘 만드는 장인, 뭔가 이렇게 좀 금은세공품을 잘 만드는 그런 장인을 관청에 등록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면은 소수공업. 소수공업이라는 거는 전에 설명을 했는데, 향소부곡이라고 그래가지고, 향하고 부곡은 국가에 필요로 하는 곡물을 이렇게 만드는 곳이고, 소는 국가에서 필요한 수공업품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왕실에서 쓸 그런 수공업품이라던가 주로 금은세공품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관청과 소수공업, 관청에서 이제 소속된 사람들을 통한 수공업, 소수공업, 향소부곡의 그 소에서 하는 수공업.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주로 어떤 걸 만드는지는 이제 관청에서는 그 공인이라는 기술자가 여기 들어갔었고, 소수공업은 먹이라던가 종이라던가 금은세공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점차 이것이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 어떤 수공업으로 바뀌냐면 절에서 수공업을 맡기 시작해요. 이제 고려 후기로 가면은 절에서 약간 좀 세금을 좀 빼돌리기도 했고, 절에서 많은 물건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하는데, 주로 종이들, 절에서 불경을 썼던 종이들을 주로 절에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질 좋은 종이들이 거의 다 절에서 나왔습니다. 사원수공업은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 수공업에 뛰어들게 돼요. 민영수공업으로 바뀐다. 이제 개인이 집에서 이렇게 옷감을 짜는 거예요. 옷감 이런 거. 민영수공업.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수공업이 초반에는 국가기관의 관청이나 아니면 향소부국의 소수공업에서 점차 사원, 절이에요, 절. 사원수공에서 민영수공업, 개인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농업, 상업, 수공업을 전반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는 거지, 그렇게 암기할 내용은 없어요. 경시서라던가 이런 것들만 조금 이렇게 한 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의창제도 중요하다. 경시서, 의창제, 이런 단어들,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그냥 흐름만 파악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국가재정 운영까지 한 다음에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전시과를 쫙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포인트는 전시과예요. 전시과. 지금 제가 사실 들리십니까? 윗집에서 쿵쿵쿵쿵쿵쿵 하는 소리. 나 그 노래 생각나. 낙낙. 자꾸 노크해. 내 마음을 아주 신경 쓰여 죽겠어요. 아주. 인테리어를 하나 봐요.
오늘 아까 아침부터 계속 못질을 해댔어. 쿵쿵쿵쿵. 낮에 이러는 거로 뭐 제가 컴플레인 할 수가 없죠. 낮에 그러는 거니까. 밤에 그러면 모를까. 쿵쿵쿵쿵. 쿵쿵쿵쿵. 자, 그럼 고려시대의 국가재정의 운영은 어디서 담당을 했느냐, 그거를 이제 필기를 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국가재정의 운영. 국가재정의 운영. 자, 고려시대 국가재정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행해졌느냐. 자, 일단 국가재정을 관련하는 관청이 어떤 관청이 있는지 두 개로 나눠 정리를 해볼게요. 호부와 삼사. 요거는 중요합니다. 단어 꼭 머릿속에다가 딱 이렇게 박혀놔야 돼요. 호부, 삼사. 호부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저번에 통일신라 때 민정문서 설명을 했잖아요. 뭔가 이제 곡식에, 뭐 곡식 같은 거 세대를 걷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뭐 이제 호적조사, 몇 명이 살고 있고, 뭐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뽕나무가 몇 그루, 뭐 무슨 잣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나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조사해서 이렇게 기록했던 그런 민정문서. 그거랑 비슷한 게 바로 호부예요, 호부. 호부는 세금을 걷기 위한 뭔가 장부를 만드는 겁니다. 일단 호구 조사를 해야겠죠? 여기에 몇 명이 살고 이 집에 누구누구가 살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 그런 게 이제 호적. 호부는 호적과 양안으로 형성되는데, 아, 펜이 안 나와. 호적 등본,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적은 호구 장부. 호구수, 그 집에 몇 명이 살고 그런 것들을 장부에 적어 놓는다. 그 다음에 플러스 양안. 양안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토지장부야. 토지장부. 여기에는 무슨 토지, 무슨 토지, 무슨 토지가 있고, 이 토지는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것이고, 뭐 그런 토지장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호적과 양안을 작성한다. 어디에서? 호부에서. 여러분, 이 호부는 그거예요. 이호, 예병, 현공의 그 호부 있죠? 그 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이제 중앙관제에서 그 호부에서는 호적과 양안을 작성을 한다. 호적과 양안을 작성하는 이유는 조세와 공물, 그리고 역을 부과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잠시만요, 지금. 자, 호적 양안을 호부에서 작성한다. 조세공물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민정문서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이제 통일신라 민정문서는 말단구역인 총인에서 작성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고려 때는 국가에서 직접 그거를 작성을 했다라는 거야. 훨씬 더 스케일이 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사. 삼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회계 업무. 국가에서 얼마나 곡식을 걷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썼느냐. 그 정도의 단순한 회계 업무만 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담당했다. 국가의 세입 세출을 담당을 하는데, 주로 이제 단순한 회계 업무,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이제 사고, 뭐 이렇게 이제 세금을 싹 걷고 쓰고, 그런 단순한 회계 업무만 했다. 조선시대 3사는 조금 복잡해지죠. 여러분들 조선시대 3사는 언론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뭐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이렇게 되잖아요. 고려 때 3사와 조선시대 3사는 다르다는 거, 그렇게 좀 나눠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사는 회계 업무를 했던, 국가 재정을 담당했다. 그리고 3사에서는 그런 단순한 그런 회계 업무만 하고, 실제 세금을 걷었던, 실제 조세와 관련된 업무는, 세금을 일일이 걷었던 업무는 누가 했느냐? 실제 향리가, 일반 이제 말단 향리가 실제로 막 실무를 받지, 3사에서는 국가에 간단한 채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정리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재정관청은 호부와 3사가 있다라는 거.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호부는 호적과 양안을 작성을 해서 세금을 걷고, 3사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돈, 이렇게 세금, 그리고 나가는 돈, 이런 식으로 해서 회계 업무만 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밑에 적을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칸이 모자라니까 지우고 적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필기하고 지우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체제를 쓸 거거든요.
칠판이 지금 모자라니까 호부와 삼사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삼사는 조선시대 삼사와는 다르다는 거. 그리고 호부에서는 사람들이 얼마큼 그 집에 몇 명이 살고 이런 호구를 조사하는 호적, 그리고 토지를 조사하는 양안, 호적과 양안을 만들어서 호적과 양안을 작성해서 이걸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세금을 걷었다. 국가에서 이렇게 세금 관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치체제로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전시과제도 설명할 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요, 지금. 자, 이거는 고려의 수치체제, 세금 걷는 수치체제에 대해서. 일단 수치체제는 그전에도 많이 했겠지만 일단 기본 틀이 조세, 뭐 공물, 역, 뭐 명칭만 바뀌어요. 조세, 공물, 역, 뭐 나중에 조세, 공납, 역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그죠? 조세, 공물, 역. 내는 건 뭔지 아시죠? 토지세. 조세는 토지세, 공물은 집집마다 특산물을 내는 거. 그 지역의 토산물, 특산물을 내는 거. 역은 노동력을 징발을 하는 것인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징발했느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이 항상 이 세 종류야.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꼭 내야 되는 세금이 뭐 주민세라던가 뭐 소득세라던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건보료 이런 식으로 꼭 내야 되는 항목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도 항상 옛날에는 그 세금을 내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생활의 근간이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세를 거둔 거야. 토지세, 그리고 공물, 그리고 그 지역의 뭔가 특산물, 국가에다가 좀 이렇게 내라 뭐 이런 식의 공물, 그 다음에 노동력을 이제 바쳐라, 역. 지금 이 캠도 약간 맛이 갔고, 나 요즘 컴퓨터랑 캠 다 이상해 요즘에. 신경 쓰여. 자, 이제 조세 볼게요. 조세는 그 논뿐만 아니라 밭도 있겠죠. 논밭에 얼마나 비옥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촉촉하고 얼마나 영양가가 많고 거기서 이제 촉촉하고 비옥하면 그만큼 농산물이 많이 수확이 되겠죠. 그러니까 논밭의 비옥도에 따라 어느 정도 등급을 나눴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현묘한 거지. 그전 같은 경우에는 황폐한 땅에서 걷는 세금이 똑같고, 그리고 되게 비옥한 토지에서 걷는 세금이 똑같아. 그럼 누가 더 많이 남겠어요? 비옥한 땅에서는 세금을 걷어도 되게 많이 남겠지만 황폐한 땅은 겨우겨우 세금 낼 정도밖에 수확량이 나오지 않는 거야. 억울하잖아. 그래서 논밭의 비옥도에 따라서 좀 나눕니다. 논밭의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등급을 나눠가지고 상중하로 나눈 다음에, 자, 거기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조세로 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밖에 외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낸 세금을 어떻게 걷었느냐. 이제 각 지역의 조창에서 세금을 걷어요. 이제 그 곡식을 걷죠. 이제 옛날에 세금을 곡식으로 냈으니까 곡물을 조창에서 싹 걷어. 그 다음에 그 조창에서 조은을 통해서, 조은은 수로예요. 곡식이 세금조차 세금이 걷어가지고 국가로 이동하는 그런 수로를 조운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100길로 당연히 이동을 했겠죠. 왜냐면 고려 때는 뭐 마차도 없고 옛날엔 당연히 자동차도 없고 그 무거운 곡식을 어떻게 옮길 거야.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렇게 속속들이 다 이렇게 강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강이나 백길을 이용해서 주로 수로를 이용해서 조운을 이용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개경으로 가야겠죠. 주로 수도로 가겠죠. 자, 그래서 조운을 이용해서 이제 개경의 경창이 있었고, 그리고 개경의 양옆으로 좌우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경과 재경의 경창 그리고 좌우창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라는 거. 다 이제 서울로 갔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세금을 걷어서 서울로 갔다. 그치만 모든 각 지역에 세금을 다 개경으로 옮기는데 딱 세금을 옮기지 않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익류 지역이 있었다. 익류 지역 존재했다라는 거는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정치사 할 때 알려드렸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 위쪽이 익류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5도, 밑에가 5도고 위에가 양계가 있었잖아요. 북계, 동계. 이 양계 지역은 익류 지역이라서 세금을 걷지 않았어. 왜 안 걷었을까? 이쪽에 있는 이제 막 국방비, 이쪽에 막 이제 뭐 여진족이라던가 위에 이제 국방 문제 이런 것들 국방비로 사용을 했고, 워낙 땅이 척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세금이 별로 거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신접대비나 국방비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 이쪽에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면은 그건 사신접대비 같은 거, 사신을 접대하는 그런 비용, 그리고 국방비. 이런 얘네들 이제 국방비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세금이 머무른다. 그래서 머무른다. 익류지역.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잉여 생활을 한다 할 때 그 잉자 있잖아요. 할 일 없이 쓸데없이 남아있는 그런 남는 시간.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익류지역을 그 잉자입니다. 익류지역은 뭐로 사용을 하느냐, 양계지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양계지역에서는 국방비와 사신접대비로 사용한다. 사신접대비로 충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조세는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곡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곡물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을 걷는 것인데, 근데 그거는 집집마다, 가호마다 걷었다. 이 물배목이 참 불편해서 정말 분필로 판사하고 싶은데 먼지가 너무 날려가지고. 자, 집집마다 자, 토산물을 징수하는데, 여기도 10분의 1 징수. 자, 이렇게 징수를 하는데,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주로 뭐를 걷었냐면, 옷감이라던가, 아무튼 그 지역의 이제 그런 삼백, 직물, 그리고 뭔가 특별한 해산물, 그 지역의 해산물이라던가,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무슨 뭐 표범의 가죽이라던가, 그런 특별한 거,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국가에다가 바쳤다라는 건데, 자, 집집마다 토산물을 징수하는데 이게 매우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상공과 별공으로 나눠가지고 걷었기 때문이야. 자, 상공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냥 항상 원래대로 내는 것이 항상 상자, 매년. 별공은 특별히 걷는다. 특별히 할 때 그 별자, 수시로. 매년 걷는 데다가 또 수시로 걷어. 그래서 곡물은 좀 이제 가장 백성들에게는 한마디로 부담을 많이 줬던 게 바로 그 세금이 곡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으로 넘어갑시다. 자, 역은 이제 노동력을 국가에다 바치는 것인데, 그 역을 바쳤던 그런 사람을 정남이라고 했어요. 정남. 근데 이거를 틀리게 알고 있고 틀리게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게 사료를 통해서 보면 이 정남은 몇 세까지냐면 16세부터 59세예요. 60세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되게 까다롭게 내는 문제에서 60세라고 하면 틀리다, 그렇게 낼 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59세까지가 맞는 게 60세가 되면 이 역을 면제를 받았어. 60세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록에 있기 때문에 59세로 외우셔야 돼요. 내가 고등학교 때도 16세에서 60세로 외웠어. 그땐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바뀌었습니다. 정남은 16세에서 59세라는 거. 그래서 그 16세에서 59세의 정남은 어떠한 역을 지느냐. 군역과 요역의 임무를 지겠지. 자, 군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쟁에 나가거나 이제 군사적인 활동을 하는 게 군역인데, 지방군에 소속이 돼서 군역에 종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는 2군 6위의 중앙군과 주현군, 주진군의 지방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중앙을 포위하는 중앙군은 직업군인이에요. 2군 6위 궁궐을 수기하고 수도를 이렇게 지키는 2군 6위는 중앙군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국가에서 월급도 받아요. 근데 군역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받는 애들이 아니야. 그냥 세금으로 가가지고 증발하는 거지. 무료로 본인의 그런 노동력을 바치는 그런 지방군. 그래서 지방군은 주현군, 주진군이다.
요 명칭의 차이는 주현군은 고려에는 주현이 있고 속현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현에 그 지역에서 지방에서 현에서 일하는 건 주현군, 주진군은 양계에서 일하는 게 주진군이에요. 양계에는 진영이 있어.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계는 주진군, 각 오도에는 주현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도 양계. 왜 주진군, 주현군 도대체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주현군은 오도에서 일어나야 되고 주진군은 양계에서. 고려의 그 행정구역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진군, 주현군 이렇게 나눠진다. 그 다음에 요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잡일을 하는 거예요. 잡역에 종사한다. 뭐 요역은 뭐 성곽을 축조를 한다던가 저수지를 판다던가 국가에서 뭐 무슨 성을 짓는데 갑자기 부른다던가 그냥 말 그대로 노가다 그런 막일을 하는 것을 잡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역과 요역으로 나눠진다. 군역은 지방군에 들어가는 소속되는 것이고 요역은 잡역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조세공물역 있지만 그 이외에도 추가로 잡세도 있었어요. 잡세는 뭐냐면 간단해. 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상세를 냈고 소금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은 염세를 냈고 뭐 그런 거예요. 잡세는 어부한테는 어량세 그리고 소금을 만드는 사람은 염세 뭐 어염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고려 때는 어량세, 염세 따로 있었고 그리고 상행위를 하는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세 이런 것들을 거뒀다. 어량세는 물고기를 잡는 그래서 어량세는 물고기로 실제로 내기도 했어요. 어량세 그리고 염세는 소금으로 내기도 했어요. 실제 현물로 염전을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염세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상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행 돈도 있지만 주로 이 상세는 통과세를 주로 많이 받았어. 통과세. 상행위를 하려면 많이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 물건을 팔려고. 그런 사람에게 그 지역을 통과할 때 돈을 받았다라는 거야. 통과세. 이렇게 국가재정은 조세공납역, 조세공물역을 생산량의 요거 비옥도 3등급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뒀다는 요런 거 그리고 세금 걷는 부분의 흐름을 파악하시고 익류지역의 존재 중요합니다. 자, 양계지역에는 국방비와 사신접대비로 걷지 않았다. 익류지역 중요하고 자 공물은 집집마다 집집마다 걷었다라는 거. 이게 재산에 따라 걷기도 하고 집집마다 걷기도 하고 뭐 마을마다 걷기도 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고려 때는 집집마다 걷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공, 별공 부담이 많았다. 그리고 역은 정남에서 여기 59세라는 거 꼭 별표 치고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60세로 아신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군역과 요역, 군역은 지방군, 요역은 잡역을 종사한다. 잡세는 어량세, 염세, 상세 등이 있다. 이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